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3대 개혁이다 하면은 노동, 연금, 교육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이 노동이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노동개혁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보통 3대 개혁 얘기할 때 네네. 뭐 하나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잖아요. 네네. 다 상호간에 깊은 관련이 있죠. 네. 예, 그런데 그래도 저희 첫 시간을 음흠. 노동개혁 주제로 삼으신 이유가 뭔가요? 아니, 노동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연금은 노후에 그 사람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됐는데 그 노영방송이 된 것도 결국은 노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일종의 노동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 노동은 이 모든 분야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 관련된 규제, 예컨대 뭐 근로시간 52시간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연구소는 초저녁에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일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노동의 어떤 한 번 채용을 하면은 이 정년까지 보장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사람을 학력이나 이런 거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 써보고 나서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 중도에 어떻게 내보낼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스펙을 보는 거예요. 스펙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스펙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터뜨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채용해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냥 중국, 베트남, 뭐 인도 이런 데도 하나도 없는 이상한 어떤 이 규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채용 관련해서 네. 보통 보면 평생 직장 하면 예전 일본이 대표적이었잖아요. 네네. 일본에도 없는 규제들인가요? 일본도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아주 그 강한 규제가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원청이나 하청이나 관계없이 예컨대 20대는 200만 엔 연봉, 예컨대 30대는 300만 엔, 300만 엔, 예. 40대는 400만 엔, 50대는 500만 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뭐 3,000명 이상 어떤 대기업하고 예컨대 뭐 5명이나 10명짜리 어떤 이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어요. 단 연봉에 따른 격차만 있거든요. 예. 그거는 규제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본의 어떤 이 노사 간의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어떤 분야에 사실 다 어떤 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 관련된 어떤 규제를 잘못하게 되면은 멀쩡한 산업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치 그 전기요금이 높으면은 모든 어떤 산업의 비용이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노동 관련된 어떤 규제, 노동 관련된 어떤 예컨대 뭐 고용 비용이나 해고 비용이나 탐색 비용이 높으면요. 그게 모든 데 영향을 다 미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교육개혁도 따지보면은요. 그게 보면은 일종의 노동개혁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개혁도 결국은 서로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교사하고 학생, 교육 공급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 사람이거든요. 교육 공급자의 어떤 기득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교육 공급자는 뭐냐면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개혁도 일종의 어떤 노동개혁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3대 개혁 중에 일종의 킹 왕짱이 노동개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또 과거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참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제가 볼 땐 이자들은 제대로 된 장사를 해본 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들은 그냥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고 보수는 자본 편이고 진보는 노동 편이다. 그래서 노동의 어떤 권리 이익을 갖다가 상향 확장하는 것이 진보고 개혁이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딱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게 일단은 한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이 공공 부분이 최선망의 어떤 그 직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7급 공무원만 해도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보다 생애 소득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애 소득은 뭐냐면은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렇죠. 중간에 잘리면 안 되니까. 되니까요. 근속 연수 그다음에 연금이 있잖아요. 이거 네. 포함하면 이제 생애 소득인데 생애 소득이 공공 부분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일종의 양반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당연히 그걸 갖다 선망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 정책을 갖다가 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걸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현대판 양반 늘리기인데 이게. 근데 이제 공공 부분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거리라는 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부가가치는 결국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공공 부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시중에서는 굴삭기 한 대로 할 일을 땅을 팔면 되는데 근데 북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걸 갖다 공무원 100명한테 삽백자로 줘가지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일자리 창출하겠다면은 아예 그냥 10,000명한테 숟가락 10,000개 줘가지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공공 부분이 어떤 이 팽창이 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이 만약에 굴삭기 한 대로 할 일을 갖다가 삽백자루로 하면은 그건 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공공 부분은 망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나라가 망할지언정. 나라는 금방 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모든 정부들은 공공 부분의 어떤 이 규모 팽창을 강력 제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1월 1일자로 그때 이제 이 국가 어떤 공무원 총정원령을 만들었어요. 29만 3,982명인가 그래요. 딱 그거를 갖다가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TO를 딱 정해놓은 거네요. 네,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니들이 그냥 나가면 뽑아라 뭐 이런 개념인데 예. 이게 규제가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그냥 27만 3,982명에서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때 철도공사가 들어오면서 2만 명 딱 늘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공공 부분의 팽창을 적극 아주 강력 억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이 빗장 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공무원 총정원령을 몇 번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공무원은 이것도 원래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총정원 종액 인건비제로 이제 이거 규제를 했는데 그것도 풀었거든요. 네. 그래 보니까 2016년하고 2021년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20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한 5, 6만 명이 늘었어요. 공공 부분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요. 이렇게 이 시기에 공공 부분이 팽창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상식적으로 이 공공 부분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무자동화 있잖아요. 컴퓨터, 네. 복사기,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쪽에 어떤 공공 부분, 공공 서비스들의 많은 부분 거기 관련된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안 늘어나거나 줄었어요. 한국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공공 양반을 많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IT가 발달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퇴행한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엄청나게 퇴행했는데 근데 문제는요. 예. 이거를 갖다가 정당화한 게 뭐냐면 더불어 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건데 그것도 정말로 참 그 기가 막힌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 더불어 성장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이거야. 네. 자,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이 전략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네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공공 부분을 팽창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공공 양반이 이제 돼버린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5만 명, 46만 명을 늘렸는데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성장한다 그러면요. 인도든 베트남이든 북한이든 이런 데가 훨씬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일자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제 굴삭기 한 대로 할 일을 갖다 저쪽에서 숟가락 만 개를 갖다 줘가지고 인건비도 싸고. 네. 아니 그렇죠, 뭐. 이거 엄청나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옛날에 우리 그 건설업계들이 그 저개발 국가 갔을 때 보면 뭐 골재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 모지방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보면은 뭐 아침에 몇 시까지 이거 갖고 오면은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줄 쫙 서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자리는 일거리의 파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도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생산한 걸 약탈하는 자리죠. 맞습니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일거리를 빼놓고 일자리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질을 좋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소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이게 이른바 그 소득주도 성장론 이거든요. 그러네요. 일거리가 수준이 높아야 일자리도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일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무조건 수준 높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일정 이상의 월급을 뭐 보장을 해준다던가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일종의 착취계급 내지 약탈 착취. 계급을 만든 건데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 네. 대가리가 빠간가 이자들이?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호남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 권력의 상실감에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를 갖다 극렬하게 사실은 까대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건달이 어디도 취직 못할 것 같은 건달로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공공기관에 아주 정규직이 돼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비정규직으로는 설렁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이 돼.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일거의 신분이 상승돼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무기계약직은 원래 사실상 정규직이랑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정년까지의 고용이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자들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비정규직으로 집어넣고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과 특수관계죠. 네. 지연으로 얽힌 사람, 다른 어떤 혈연으로 얽힌 사람,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제 이걸 조사를 하면은요, 이자들이 어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의 본질이 뭔지 이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은요, 국가 권력을 갖다가 약탈의 어떤 수단으로 이걸 국민의 세금이 약탈의 대상이 된 거죠. 이 세금도 약탈 대상이고 그다음에 자료도 약탈 대상이고 여러 가지 사업 기회도 약탈의 대상이죠. 그 소주성 관련해서 통계 조작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그거는 그때 2018년에 그때 이제 황수경 그 통계청장 예. 시절이었는데 황수경 통계청장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잘 압니다. 잘 압니다. 예. 그 뒤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교류를 갖다가 했는데 정직한 친구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계 조작을 할 사람이 아니죠. 아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잘린 거지. 그때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고용 관련된 어떤 지표들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진 게 뭐냐면은 격차들이 완화됐거든요. 아마 이게 굉장히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 양극화를 갖다가 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요. 최저임금을 갖다가 확 올려버리면요. 밑에 사람들이 싸그리다 근로자가 아닌 존재로 되버리잖아요. 실업자가 되거나 비경제활동 인구로 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자 임금 격차는요. 일단 근로자인 사람들만 갖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간격이 줄어들었겠네요. 당연히 밑에를 황청 잘라서 그냥 저기 어디 땅에 파묻어 버린 거니까. 그리고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에서 변이 넓은 쪽가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격차는 확 줄어들어 버렸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금 격차가 이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었고요. 이게 대신 일하는 사람이 또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예. 일하는 사람 줄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원래 우리가 요렇게 늘다가요. 쭉 꾸준히 한 30, 40, 50, 60, 70만 명 늘다가 그때는 9만 7천 명 정도로 그냥 아주 살짝 늘었는데 그나마도요. 단시간 근로 1 내지 17시간짜리들이 확 늘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뚜기 알바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네요. 당연히 먹고 살기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진위계수는요, 가구를 갖고 따지거든요. 진위계수 쪽에서는 개선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밑에를 완전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임금 근로를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를 전체로 따지면 진위계수는 좋아진 게 없는데 임금 근로자만 갖고 따지면은 이게 격차가 줄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럼 최저임금을 갖다가 한 15,000원, 2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잘라질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임금 격차는 더 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바람직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은요, 지금 2010년부터 계속 최저임금이 15,08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곱하기 우리 뭐 환율 계산해도 그 얼마입니까? 1년에 15,000 얼마니까 2천만 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2,400만 원이 넘어요. 올해? 그렇죠. 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일본보다 높고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지금 1,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하면 1,900만 원 정도 될 건데 우리가 지금 2,400만 원 되니까 그 얘기는요. 선을 높게 딱 꺼버리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임금 근로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잔악한 방법입니다. 잔혹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이제 격차 쪽에서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격차를 갖다가 이제 그냥 정직하게 공표를 하니까 그 황수경 그때 통계청장을 갖다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통계를 갖다가 막 이리저리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거의 어떤 조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조작의 어떤 내용을 교모해가지고 나도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손댔는지를 보려면 좀 찾아봐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하여튼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착취구조였다. 착취계급을 늘리는 거죠. 착취계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갖다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되는데요. 그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 어떤 업무 보고 있잖아요. 업무 보고할 때는 이제 그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이제 그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직접 그 워딩이 나와 있는데 그때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비합리적 보상체계, 노동 간에 있어서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 됩니다. 노동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우려되었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긴데 네. 그 밑에는 이제 노사법치주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 다음에 노조 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이제 요 얘기가 요지예요. 예. 자, 지금 이제 핵심 키워드를 보십시오. 노조 부패 문제는 노조 회계 그렇죠.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노조 회계를 갖다 투명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노사법치주의는 그 노사 어디든지 불법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엄벌한다.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개혁 과제는 아까 이제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다음 비합리적 보상체계, 그다음에 노동 간의 착취, 요 얘기를 갖다가 주요하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중구조를 갖다가 개편하려 그러면요, 이중구조를 사실은 더 심화시키는 쪽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그 착취계급, 양반계급을 그렇죠. 갖다가 늘렸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 사이에서도 구분이 돼 있죠. 네. 예. 아니 그러면서 이제 사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렇죠. 원래는 비정규직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맞습니다. 가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일거에 그냥 다 이렇게 다칠밥통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을 이 민주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호남 지역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팔자 고쳤습니다. 사실은 네. 인생이 폈는데, 문제는 그 뒤에 끊임없이 이제 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구직자들은 갑자기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일자리, 그 좋은 일자리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왜 이리 됐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앞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연못이라 치면 거기서 물을 빼버린 거예요, 사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쫄아든 물에서 아기다툼을 갖다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사다리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자기들 민주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특권 특혜를 갖다가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다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아주 힘세게 이렇게 그 친노조 정책을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구조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구조를 갖다가 이게 개선하려 그러면은요, 어쨌든 특권 특혜를 누리는 존재들은 특권 특혜를 좀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현재 그 의석수를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 총선 승리는 필수 요소가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중구조 개선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민주당 자체가 저게 이제 노선 전환하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힘을 잃든지 하지 않으면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개선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의 틈들은 있어요. 예. 그 틈들이 뭐냐면은 직무 성과급 같은 거거든요. 예. 직무와 성과에 따라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노동이 주 50이 주 단위로 노동시장 시간을 관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와. 주 단위로. 아니 이제 다른 나라들은요 월 단위나 연 단위나 뭐 반기 단위나 이 관리하는 범위가 이제 보면은 뭐 주 있어요. 35시간 뭐 이런 식으로 외국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프랑스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예. 그것도 평균에서 그러하고 특정한 어떤 시기에는 70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 원래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근로시간 개편 이거를 갖다 69시간제라 그래가지고 예. 엄청나게 이제 그 비난을 갖다가 많이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때 그 비난이 참 골 때리는 게 많은데 뭐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고로사. 뭐 이게 주 60시간.
뭐 일하다 죽으라 뭐 하고 하는 정권, 가로사 강요 정권 이딴 식의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 제도만으로도요. 지금 현재 제도만으로 선택적 근로제라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로 하면은 주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 근로제 하면은 69시간, 더 나아가서 주 129시간도 할 수 있어요. 하려면은.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129시간 노동제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아니 원래 문재인 정부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식으로 하면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만든 어떤 근로시간 현행 근로시간제는 129시간 노동제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열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네. 현실적으로 편의점 그냥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맞교대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하루에 1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하루에 열 몇 시간 이상 일을 하니까 쉬지 않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노동 시간 갖고서는 저렇게 제약을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 경제 순환 자체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사실은. 아니 그래가지고요. 기존에도 이제 뭐 이 선택적 근로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필요할 때 집중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제 특별 연장 근로 같은 거는 또 인가를 받으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에만 해도 15건 정도였는데 이게 뭐 2019년에 908건, 2020년에 4204건, 2021년에 6477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연장근로, 특별 연장근로 허가를 갖다가 받는 게 다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미 제도화하려고 이제 근로시간 개편제를 갖다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맥스 64시간입니다. 원래 69시간이 아니에요. 네. 69시간은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을 갖다가 보장했어요. 그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13시간이 남잖아요. 13시간 중에서 이제 그 4시간마다 30분 휴식. 이걸 하면은 11시간 반까지 가능해. 그래 곱하기 이제 6을 하니까 이게 69가 나온 거예요. 아하. 근데 실제로 법원은 64시간까지고 그건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아니 지금은 사실은 69시간, 129시간도 가능한데?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자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이것도 뭐냐면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괴담이나 보면은 언론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또 일부 있겠네요. 예, 언론 대응 능력에 문제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안이하게 사실은 이게 대응을 했는데 왜냐면 정책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예, 저는 지금 이게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요. 남자를 여자라 우길 수 있고요. 네모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예, 하늘을 땅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집단이잖아요. 이야. 아니 근데 그게 단적으로 광우병 괴담 봤잖아요. 그렇죠. 사드 괴담 예. 봤죠. 한미 FTA 괴담 봤죠. 그렇죠. 정말로 뭐 세월호도 무슨 뭐 미국 잠수함 충돌이니 뭐니 그냥 이 괴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특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후쿠시마도 그렇고 또 미선이 효순이도 그랬고. 지금 사실은 69시간은 뭐 그래도 좀 양반인 축에 속하죠. 네.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떤 근로 효율인데 말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막 노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널널할 때는 또 쉬기도 하고. 지금 우리 홍철기 대표도 지금 그렇게 일하잖아요. 때로는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12시간, 13시간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아니, 대부분 그렇게 일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그냥 전 세계에 없는 희한한 규제를 가지고 주별로 쪼개서 네. 총량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네.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영국에 경찰이 하나가 있어요. 경찰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근무 시간을 다 땡겨가지고 빡시게 근무를 한 3개월 하고요. 네네.
나머지는 뉴질랜드 가서 그냥 놀고 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와가지고 거의 목숨 내놓고 빡시게 하고 삽니다. 개인의 선택인데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였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건강을 해칠지 모르니까 근로일과는 11시간 휴식은 보장해라. 아,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좀 뒤따라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발목을 갖다가 잡아버린 생각해 보면은 한 뭐 7, 8시간 자고 네. 밥 먹고 네. 뭐 휴식하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11시간 정도면은 사실 괜찮은 삶의 질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는 뭐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아니 식당 하시는 분들 새벽에 한 3시에 나와서 뭐 저기 고기 국물 내야 되고 식재료 준비해야 되고 네네. 아침 식사 끝나면은 아침 장사 끝나면은 점심 장사 바로 준비해야 되고 점심 장사 끝나면 저녁 장사 준비하고 그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퇴근하면은 몇 시간 자겠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잠 못 잠무세요. 아니 뭐 중간중간에 또 쉬기도 하는데. 쉬기도 하기도 하지만 뭐 네. 프랜차이즈 아니고서 좀 이렇게 왜 하여튼 크게 하시는 분들 내지는 또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골 가면은 장터에 그런 분들 쉴 시간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로 시간을 갖다가 아주 전 세계에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냥 경직되게 이제 규제를 갖다가 해버리니까요. 물론 피하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를 받으면 돼. 근데 허가 귀찮잖아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연구소 불을 꺼버리는 거고요. 사무실 불을 꺼버리거든요. 예. 지금요, 대한민국의 지금 서울 도심도 진짜 옛날에는 우리 밤문화가 진짜 외국인들한테는 정말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활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예. 지금 밤문화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저녁 장사가 안 돼요. 저녁 장사 안 되죠. 자, 저녁 장사가 안 되면은 뭐 그에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대리운전 기사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져요. 제 얘기는요. 이놈들은요. 그러니까 항상 지들 아까 공공부문 종사자나 그다음에 어떤 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종의 노동 귀족 내지 공공 양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럼 그만 생산성이 높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하는 일에 비해서 월등한 권리 이익을 누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착취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쪽하고 이제 강구한 어떤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워라밸을 누리겠지, 그지? 네. 자, 그렇게 되니까 딴 데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자들한테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중 구조가 심화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저녁 장사를 갖다가 못 해버리면 어떤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공무원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붙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네. 제가 아까 편의점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의점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저녁 장사 없으면은 편의점도 손님 없는 거죠. 그냥 네네. 멍하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뭐.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 근로시간 규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문제도 있고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거품 붕괴 위기라든지 뭐 미중 갈등도 있고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그거는 외부 요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 52시간 규제는 이거는 완전 미친 짓이죠. 예. 참 그런데 뭐 이런 걸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민주당 때문에 안 되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또 노조 문제, 강성 노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성 노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네네. 좋습니다.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 오늘 얘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다음에 노동 간의 어떤 착취, 비합리적 보상체계 이러저런 것들을 갖다가 딱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네. 그걸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게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인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어석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근로시간제도였던 개편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그 핵심이 뭐냐면 노사 합의에 기반한 선택권의 확대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대도 안 하는 이거 사드 괴담이나 뭐 광우병 어떤 괴담처럼 이것도 69시간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일종의 발목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이 있는데 그 능력에 따른 어떤 공정한 보상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2030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연공급부로 해버리면요. 40대, 50대들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20대, 30대들은 이거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일은 많이 하지만 보상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처럼 말입니다. 한 번 근속을 한 번 들어가면은 30년, 40년 근속을 하면은 뭐 그래도 약간은 마른데요. 네. 나중에 자기도 이제 40대, 50대 되면은 많이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드뭅니다. 공무원 아니면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뭐냐면은 뭐 산업이라든지 네.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의 어떤 수명이 너무나 짧아졌고 기업의 수명도 짧아졌죠. 기업의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은 연공급으로 갈 게 아니라 능력으로 급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임금 체계를 갖다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근로시간 개편하고 임금 체계 개편 이 두 가지가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동개혁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근로시간 개편은 지금 69시간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일단은요 살짝 지금 엎드린 상태입니다. 예. 임금 체계 개편은 계속 가고는 있는데 이 역시도 지금 노조가 그 3월 15일 날 이번 그 3월 15일자로 이재명하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하고 서로 어떤 공동의 그 합의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어떤 노동개혁을 전부 다 반대하는 거로 딱 그렇게 스크럼을 짰어요. 무조건 반대. 네. 예. 뭐 한국노총이 그러하니 민주노총은 그보다 한술 더 뜨니까 하여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진행되는 어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 즉 노조의 어떤 불법 행동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기 광화문을 갖다가 민주노총이 난장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밤새 그냥 이렇게 술 먹고 노숙을 했는데 예. 그 부분을 그런 부분도 옛날에 그렇게 해도 됐으니까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칼을 빼든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민노총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간첩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대로 수사를 갖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연대가 그렇죠. 했던 불법 집단 행동이죠, 사실은. 그때 철퇴를 내렸던 거고요. 어쨌든 노사법치주의 개혁도 이거 원래 대단한 개혁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하고 정상적인 건데 그 부분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노사법치주의를 갖다 제대로 하고 있고요. 예. 자, 그거는 이따가 네. 저기 그 다음에 네네. 자세하게 아예 그 시간을 내서 얘기를 좀 네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 네. 다만 민주당과 네. 노동계가 스크럼을 짜서 음흠. 방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 청년들한테 기여와 희망이 없는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보다 훨씬 기여와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이. 자, 그리 되면 청년한테 기여와 희망이 없으면요,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출산율이 그 전까지 2016년까지는 한 40만 명 되는 유지했어요. 그 40만 명 갖고도 우리가 막 길길이 난리를 떨었습니다. 이거 뭐 나라가 소멸하니 많이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딱 2017년 들어오니까 35만 7천으로 확 떨어지더라고. 예. 그 다음에 또 31만? 그다가 20만 명대로. 아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이 이 애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기 힘들게 만들고 애들이 사실은
결혼하기 힘들게 만들고 태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영문을 모를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아, 이게 다 어떤 그 문정부의 어떤 철학 가치, 어떤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는요. 제가 민주당 심판 안 받았습니다. 네. 민주당 심판 안 받았어요. 그렇죠. 당의 기준에서는 안 받았죠. 아직. 네네. 민주당 심판 없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심판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또 시청하시면서 댓글에 울분들 많이 토하실 텐데 노조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 노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하여튼 센 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 김대호 소장님 모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